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챙기는 촌철님들의 인사. 박하림님, 가산 디지털역으로 가는 653번 버스 기사님이 시선집중을 틀었습니다. 우리 버스 기사님 촌철이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버스에 울려 퍼지고 있나요? 653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3003님, 새벽 5시 광주로 출근해서 물건 싣고 강남 가는 편의점 배송기사입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춥지 않은 날씨도 감사하네요. 그래도 길 미끄러우니 운전하시는 분들 출근길 조심하시고요. 얼른 일 끝내고 아내 퇴원시키러 갈 생각에 저는 즐겁습니다. 또 어디 가도 편찮은, 왜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많을까요? 저희 촌촌들 중에 그러니까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그리고 K90392010님, 베트남 사이공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4477님은 늦게나마 김장했습니다. 김장 속 양념처럼 맛있고 알찬 소식이 나오길 바라지만 안 그럴 줄 알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뉴스는요? 활동을 끝낸 내란 특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전해드리는 건 불가능하고 딱 2대목만 골랐는데요. 먼저 김건희 씨의 내란 개입 여부에 대해서 특검은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진술을 소개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의 개헌 선포 당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고 이 과정에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네, JB가 왜 이 대목에 주목을 했을까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저 말이 내란 개입 의혹을 불식하는 말로 바로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점은 한번 삐딱선을 타고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말이 계엄을 선포해서 다 망쳤다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계엄의 실패에서 다 망쳤다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말만 놓고 본다면 결국 김건희 씨가 저 말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데 특검은 계엄 선포 뒤라고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쯤 뒤일까요? 계엄 선포 뒤에 그리고 계엄 해제까지 그 몇 시간 사이일까요? 하지만 이 몇 시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에 들렀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온 한 번도 없었고요. 따라서 계엄 해제 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특검이 저런 결론을 내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 씨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이 특검에게 진술을 한 게 저 한마디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서 종합 판단을 해서 개입한 걸 확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망쳤다라는 말 외에 추가로 한 말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그 추가의 말이 뭐냐에 따라서 얘기가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왜 쓸데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이렇게 됐느냐. 너 때문에 망쳤다. 라고 말한 경우와 그러게 내가 계엄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다른 경우가 되는 겁니까? 전자는 김건희 씨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지만 후자는 개입은 안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계엄 선포 일련의 과정, 모의, 실행 과정에 개입을 했고 관여를 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알고는 있었느냐 이게 궁금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남는 건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대통령인 남편한테 너라고 했다라는 사실 이것만 남는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님. 해석하면 너의 실패 때문에 망쳤다 이거 아니냐라고 꼬집어 주셨고 김정우님 선거도 져 계엄도 망해 이런 뜻 아니었겠냐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김건희 씨가 되게 분노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다?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기준점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김건희 씨의 말에 그렇게 무게를 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국정이나 내지 받는 거나 이런 거 아니겠죠. 지금까지 나온 거 놓고 보면.
다른 대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네. 왜 하필 12월 3일 화요일이었느냐. 이 의혹 계속 풀리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특검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정황을 제시를 했는데 노성원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부분이 기술돼 있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12월 4일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출국할 예정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면담 날짜가 12월 5일이었다는 점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1972년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도중에 있었다는 점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왜 12월 3일이었냐? 이걸로 뭐 다 풀리는 건가요? 근데 이 설명은 그 즈음에 대한 설명은 될지 몰라도 그 날에 대한 설명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 날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이 딱 하나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게.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방미 일정입니다. 12월 4일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출국할 예정이었고 그 다음 날인 12월 5일에 면담 날짜가 잡혀 있었다. 그래서 12월 3일을 D-Day로 잡았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두 가지 점이 제기가 됩니다. 첫째, 안 갔잖아요, 결국은. 왜 안 갔습니까? 그러면 계엄에 실패해서 계엄 해제해서 안 간 것이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란 특검이 조태영 전 국정원장을 기소를 하면서 기소 내용이 뭐였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서 종사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아니었어요. 계엄 선포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정황으로 제시를 했으면 맥락상 이런 얘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태현 전 국정원장한테 미션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가서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미국 잘 설득해라. 이렇게 임무 줬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의역을 하면. 그러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왜 적용을 안 했습니까? 조태영 전 원장한테 특검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시한 정황은 사실은 되게 막연한 정황이다. 말 그대로 정황에 불과하다. 12월 3일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티스 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앞으로 수사에서도 밝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못 밝혔는데 어디서 밝혀낼 수 있을까? 솔직히 여기는 좀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유경옥 전 행정관이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가방 교환을 전성배 씨 심부름으로 한 것으로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건 처음 나온 진술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다만 그 다음에 또 이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 교환 경위를 자세히 진술을 했는데 당시 김건희 씨가 엄마가 준 건데 가방을 바꿔줄 수 있냐고 했다. 그래서 업무를 빨리 마치고자 21g 대표 부인 조모 씨에게 웨이팅 없이 갈 수 있는 매장이 있냐고 물었고 청담동에 가면 된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다라고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전성배 씨의 처남을 통해서 전 씨가 보낸 물건을 받을 때의 상황도 진술했는데요. 물건이 카트에 실릴 정도로 많았다. 큰 쇼핑백 하나, 보자기로 감싸진 상자 같은 것,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들이 4-5개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데이지 님이 엄마가 준 가방? 엄마도 받았습니까? 라고 또 물어주셨는데 짚을 점은 어떤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맨 마지막 부분부터 얘기합시다. 전성배 씨 쪽으로부터 건네받은 물건 덩어리만 최대 7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유경옥 전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큰 쇼핑백 하나, 보자기로 감싸진 상자 같은 것, 그리고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들이 4-5개. 그러니까 최대 7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유경옥 씨는 그 내용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이 추가로 알려지지 않은 물품을 찾아냈을지 여기에 시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자, 통일교 쪽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뭡니까? 샤넬 가방 2개, 크라프 목걸이 하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7개의 상자가 등장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물품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특검에 가서 이렇게까지 또 만약에 진술을 했다면 유경옥 전 행정관이
수사가 됐느냐,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담기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유경옥 전 행정관은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조차 김건희 씨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샤넬 가방을 엄마가 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신의 최측근에게도. 이 사실은 김건희 씨가 측근들을 분할 관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뇌물수수든 국정개입이든 루트가 여럿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점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촌철님들은 유경옥 전 행정관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컨테이너를 찾고 계십니다. 그 컨테이너는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알 길이 궁금하네요. 없어요. 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지 하여튼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통일교가 2018년 12월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2018 아시아 태평양 서밋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정치인 5명을 초청을 했고요. 비행기 값 등을 대신 지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비롯해서 정양석, 이찬열 전 자유한국당 의원, 안홍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통일교 품위서를 보면 5명의 항공료로 1,483만 원 상당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략 1인당 300만 원씩을 지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까? 정양석 전 의원이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함께 네팔 행사에 간 것은 맞다라면서 숙박비나 체류비 등을 통일교에서 모두 지원해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당시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팀이 있었고 함께 간 의원들과 트래킹 등을 하기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규환 전 의원도 카트만두에 가서 이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비행기 값도 대신 내줬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 품위서의 승인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다고 하고요. 이들이 출국한 날짜는 서밋 행사 날짜와 일치한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값 지불 대상 명단에 있는 안홍준 전 의원은 2018년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이야기도 있죠.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한 개를 수령했다. 이렇게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언론이 보도했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이전까지 언론 보도는 어땠냐면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와 불가리 시계 2개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압생 영장에 기재된 내용은 이것과 다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로 한정을 한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이 이루어져서 공소시효가 7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간당합니다. 왜냐?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1,0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1,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900만 원이 됩니다. 설령 받았다고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소시효가 15년이 아니라 7년이 돼버립니다. 이번 달 지나면 땡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내용부터가 사실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게 팩트냐. 일단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산법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도 함께 좀 살펴봐야 향후 수사의 전개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외교 안보 문제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늘 오전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 그리고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수석 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공조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양국이 팩트시트를 채택을 했는데 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거고요.
이 후속 조치에 대북 문제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 근데 대북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는 통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을 하느냐?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불참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한다고 밝혔고요. 대북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동원, 정세현, 이재정, 조명균, 김현철, 이인영 등등 전 통일부 장관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이었는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8월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는 됐다고 하는데, 근데 정동영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상임위원회 구성을 보면 장관급과 차관급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관급으로 언급이 된 게 국가안보실 1, 2, 3차장인데 왜 차관급이 장관급과 동일하게 여기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국가안보실 1, 2, 3차장 가운데 대부분이 외교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맥락이, 지금 제가 세 개의 덩어리의 사실을 전달해 드렸는데 맥락이 똑같습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뭐라고 할까요? 긴장 견제 관계가 거듭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직 통일부 장관들까지 나서 가지고 성명을 냈던 이유는 뭐겠느냐? 여기에는 외교부 주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미 워킹그룹 문제를 딱 핀셋으로 지적한 점이 그것인데, 한미 워킹그룹이 대북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북 제재의 창구로 활용되어 온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외교부가 주도해서 남북 문제까지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원해진다. 이 점을 통일부 내지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우려했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무슨 뭐 자주파대 동맹파의 뭐 알력이 다시 재현됐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던데, 그런 걸 떠나서 대북 정책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방향성이 무엇이냐, 이거를 놓고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긴장 관계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촌철님들은 그냥 같이 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이 많네요. 이럴 때 나오는 단어가 주도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